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이 딥러닝 입문반 클래스를 마무리하는 랩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쭉 요약해서 한번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클래스 초반부에 이러한 장표를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티피컬하게 어떤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문제정의예요. 문제정의. 그래서 이 문제정의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또는 고객들이 문제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프로젝트가 난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정의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라면 끓이는 거를 예제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단계가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를 나누고 각각을 심플리파이해서 어떤 그 단계별 어떤 모듈들을 우리는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그러면은 각 모듈별로, 어떤 모듈을 하면 함수니까 모듈별로 어떤 입력과 출력, 즉 x와 y가 우리는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x와 y가 정의가 되고, 그럼 이제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이 데이터 수집에서는 이제 운이 좋다라고 하면은 X와 Y를 잘 정했을 때 기존에 우리 어떤 우리 회사 안에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리뷰 감성 분석을 할 때 리뷰에 마침 별표를 별점을 매긴다 라고 하면 별점을 가지고 레이블을 쓰자 라는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는 사내에 그런 리뷰 자체 DB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뷰는 있는데 레이블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문제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서 레이블링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레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외주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죠? 실제로 직접 해보라. 실제로 직접 해서 프로토타이핑 정도 수준에서는 몇만 개 정도의 레이블링한 수준은 실제로 직접 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몇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워킹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그러면 데이터가 더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외주를 주고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돈을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분석을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형태를 가공하고요. 이 뉴럴 네트워크에 만들어 넣기 좋은 형태로, 예를 들면은 우리 예전에 실습했을 때 민맥스 스케일 또는 스탠다드 스케일링, 스케일에 맞춰주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전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태블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 컬럼이나 로우가 널 밸류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값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무조건 0으로 채우는 것도 안 돼요. 0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널 밸류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지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이 분석을 해야지 이 컬럼은 어떤 스탠다드 분포, 즉 정규 분포로 따르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스탠다드 스케일에 먹이면 되겠다. 이런 것들. 아니면 널 밸류가 굉장히 많네. 그럼 널 밸류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것들 이제 분석을 해서 EDA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 알고리즘 적용하기 위한 어떤 그럼 준비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데이터 수집부터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태스크를 하시고자 할 때, 예를 들면은 그런 태스크들은 예를 들어 기계 번역이다. 기계 번역은 좀 특별한 태스크긴 한데, 기계 번역, 제가 했던 기계 번역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다 똑같아요. 알고리즘 기계 번역 트랜스포머 다 썼겠죠. 알고리즘 다 대동소이합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그러면 성능이 어디서 차이 날까요? 왜 내가 만든 번역기는 똑같이 트랜스포머인데 왜 성능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수집 또는 전처리 및 분석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및 분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팀을 구성해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알고리즘 적용 자체가 사실은 가장 재밌고 멋있는 주목받는 파트일 수 있지만, 데이터 수집이나 전처리가 가장 또 중요하므로
요거를 위한 어떤 인원을 구성을 따로 해놔야 된다 라는 얘기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알고리즘을 비로소 이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동안의 어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구현을 해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평가를 하죠. 평가를 그래서 실험 설계를 해서 우리는 평가할 때도 얘기했죠. 트레인 밸류 테스트 잘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테스트 셋도 뭐 랜덤하게 그냥 지금 요 클래스에서는 랜덤하게 항상 나눴지만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만장이 따로 있었죠. 뭐 물론 엠리스트 만장도 제가 봤을 때 엄선해서 만든 만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고정된 테스트 셋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테스트 셋을 고정해서 뭔가 엄선해서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트레인과 밸리드 셋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테스트 셋이. 그리고 나서 이제 배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배포는 뭐 보통 RESTful API 서버 상황에 따라 또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유지보수까지 고려한 어떤 코드, 배포하는 코드가 잘 짜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또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실제하지만 알 수 없는 함수 f 스타를 우리는 근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우리의 오브젝티브. 큰 그림을 다시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맨 처음부터 얘기해서 계속해서 추가가 됐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함수를 금사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클래스에서 내내 배운 것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함수를 근사하고 싶으니까 데이터를 모아오죠. 데이터셋 D를 모아서 원하는 출력값이 나오도록 f세타를 근사하면 돼요. f세타를 가지고 근사하면 돼요. 그쵸? 그럼 그때 비선형 데이터를 배울 수 있는 딥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보니까 분석해보니까 이건 그냥 선형이야. 그러면은 그냥 선형 함수 리니어 레이어 하나 써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어떤 태스크들은 비선형 데이터의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비선형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딥뉴럴 네트워크를 요 f세타로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예전에 우리 딥뉴럴 네트워크 새로 배웠을 때 그때 처음 배웠을 때 기존 리니어 레이어를 활용한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크게 다른 게 하나도 없었죠. 그냥 딥뉴럴 네트워크로 갈아 끼우면 동작했어요. 같은 어떤 프레임워크 스킴에서 학습 스킴에서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게 변경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f세타를 리니어한 모델을 쓰느냐 아니면 비선형 모델을 쓰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f세타를 정의하였을 때 그래서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 로스를 최소화하는 손실함수의 입력 파라미터 세타 햇을 찾고 싶은 거죠. 뭐죠? 그게 바로 해가지고 요거를 찾고 싶은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요 로스 함수는 뭐였어요? 리그레션일 때는 MSE, 클래시피케이션일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 또는 NLL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인지는 다음 클래스에서 배우죠. 자,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제 로스 함수는 그렇게 태스크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거고 일단 일괄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면 제너럴라이제이션 로스를 최소화하는 거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우리는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로 일단 6대 2대 2로 나누거나 아니면 테스트 셋이 고정인 경우엔 트레이닝 셋을 뭐 엠리스트 같은 경우엔 6만 장, 만장 이렇게 있었죠. 6만 장이 학습용, 만장이 테스트 셋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엠리스트 같은 경우. 그러면은 트레인 밸리드를 6만 장을 그럼 8대 2로 나눠서 썼었죠. 48,000장 대 12,000장 트레인 밸리드 셋, 테스트 셋, 만장 이렇게 썼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학습을 시킬 때 밸리데이션 로스가 가장 낮도록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테스트 로스가 가장 낮으면 돼요. 근데 밸리데이션 로스가 낮도록 튜닝하는 거지 테스트 셋에 대한 로스가 낮도록 튜닝하면 잘못된 거죠. 치팅이죠. 그거는. 우린 밸리데이션 로스가 낮은 녀석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때 또 하는 게 regularization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 batch normalization이나 dropout 같은 거 또는 뭐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또 최소화할 수 있죠. 오버피팅을 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아마 학습을 할 준비가 된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L 세타를 파라미터로 미분해서 파라미터를 점진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게 뭐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로스 함수를 이렇게 세타로 미분한 거죠. 이거를 하는 거죠.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딥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분을 효율적하기 위해서 백프로파게이션 했다고 했죠. 체인룰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피드 포워드를 할 때 그러면은 어떤 피드 포워드 할 때 피드포워드를 할 때 미니 배치로 피드포워드 하자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로컬 미니마 탈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뭐 속도도 빨라지고요. 업데이트 횟수가 많아지니까 한 데이터를 한번 볼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했죠. 우리는 옵티마이저로 아담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 가지 걱정 없앨 수 있다. 즉 요게 러닝 레이트인데 요게 러닝 레이트인데 요 러닝 레이트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 학습이 더디거나 아니면 학습이 발산해버릴 수 있는 불안정해지는 그런 현상들의 문제점들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할 때마다 데이터셋마다 아니면 태스크마다 러닝 레이트 튜닝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담을 쓰게 되면은 이 아담 옵티마이저를 쓰게 되면 이 아담 옵티마이저는 러닝 레이트도 아답티브하게 가고 모멘텀도 또 배우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 튜닝을 없애줄 뿐만이 아니라 학습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얘 같은 경우에도 튜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아담의 러닝 레이트 1, 1E-3, 10의 -3승을 그냥 기본으로 튜닝하지 말고 쓰시고 만약에 정 너무 안 풀린 경우에는 한번 튜닝 해볼 수도 있겠지만 디폴트로 쓰셔도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담을 쓰면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게 하면 이제 세타가 수렴할 때까지 가겠죠. 그래서 학습이 종료되면은 우리는 매 에폭마다 밸리데이션 로스를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낮은 밸리데이션 로스를 가졌던 당시의 그 모델 파라미터를 우리는 그 모델의 웨이트 파라미터 세타 햇으로 삼아서 파일로 저장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요거를 수행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트레이닝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트레이닝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왜? 안 그러면 오피팅이 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부터 맨날 허구한나 이 얘기했잖아요. 알 수 없는 함수 f를 근사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들, 기법들, 개념들이 필요한지를 이번 시간 20시간이 넘는 23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다 이제 조합해서 쓰시면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제 딥 러닝을 학습시킬 수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랄까요? 이제 그런 준비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 학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몸으로 체화 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체득이 되셔야 돼요. 그냥 이제 우리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스타크래프트 했을 때 마린이 50원인 거를 마치 외우고 있는 것처럼 마린 50원이 있어 SCB 50원인 거 막 엄청 기억해야 되고 할 필요 없죠. 그냥 50 있으면 S 누르고 막 하는 거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게임을. 그런 것처럼 딥러닝도 딥뉴럴 네트워크 학습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많이 짜봐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내 것이어야 돼. 그냥 나의 것. 무라일체의 수준이 다다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프로시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n번의 에폭을 돌리게 되죠. 이게 맨 바깥에 있는 요 화살표. 그래서 에폭의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 한 에폭 안에는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프로시저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그래서 트레이닝은 미니 배치로 해서 또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을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닝 셋이 만약에 T개다라고 했을 때 미니 배치 사이즈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는 요 횟수만큼 이터레이션이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터레이션이 시작을 해서 피드포워드 y-햇은 fx를 구하죠. 그리고 나서 로스를 구하죠.
로스를 구하고 나서 백프롭을 하죠. 그쵸? 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죠. 그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나서 현재 상태를 출력하고 이터레이션 종료하고 요거를 반복해서 돌려주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에 요게 모든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이 돌고 나면 트레이닝의 한 에폭이 끝난 거고 그 다음 밸리데이션의 에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도 마찬가지로 미니 배치별로 돌게 되고 이터레이션이 시작되면은 피드포워드에서 y 햇은 f 세타에 x까지 한 다음에 l을 구하긴 하는데 그리고 끝이죠. 우리는 현재 상태만 여기는 요게 도는데 학습은 없죠. 백프롭과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안 해요. 그쵸?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베스트 로스를 체크하고 경우에 따라서 모델을 저장하죠. 그래서 학습이 종료됐을 때 이 베스트 모델 저장되어 있는 베스트 모델을 리스토어 하게 되면은 우리는 비로소 학습이 종료되는 거죠. 이러면 우리는 오버피팅 없는 가장 좋은 어떤 가장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낮은 이 학습 안에서는 그런 모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어떤 트레이닝 스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또 주피터 노트북을 벗어나서 어떤 엠니스트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엠니스트 클래시피케이션도 짜봤죠. 그래서 손 숫자 글씨를 분류하는 거를 짜봤는데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를 짜봤는데 그래서 티피컬하게 또 이런 식으로 짜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 엠니스트죠. 지금은 엠니스트를 불러오는 데이터 로더가 있었고 그거를 데이터가 그럼 이렇게 불려오는 거죠. 어떤 텐서 형태로. 그럼 트레이너가 모델과 함께 이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을 돌리죠. 학습 이렇게 돌리죠. 그게 이전 페이지죠. 이거 돌리는 거죠. 트레이너가 이걸 돌려요. 트레이너가. 그렇게 되면은 모델이 떨어지죠. 모델을 그러면 파일로 이렇게 떨고요. 그렇죠? 모델이 피클 파일로 떨구게 되는 거고 이거를 다 오르가나이즈해서 총괄하는 게 train.py고 얘 같은 경우엔 argue parser를 써서 argue parser를 써가지고 CLI 환경에서 한마디로 뭐 리눅스나 도스 콘솔 환경에서 우리가 타이핑 쳐서 python train.py 모델 fn은 뭐 모델.pth 뭐 number of layers는 뭐 10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코드에서 그걸 바꿀 필요 없이 그냥 train.py를 실행할 때 파라미터를 변경해서 실행시키면 돌 수 있도록 짰죠. 그래서 코드에 그 하드 코딩으로 박아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프로그램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지 보수가 당연히 어려워져요. 내가 레이어 10개에서 5개로 변경하려고 할 때 이것만 고치면 되나? 그렇게 고쳤는데 알고 보니까 딴 데도 고쳐야 돼서 에러가 나거나 에러가 나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에러가 나서 죽으면 차라리 버그를 잡으면 되니까. 근데 죽지도 않았는데 돌았는데 알고 보니까 레이어는 여전히 10개야. 5개로 안 바뀌어있고 나는 바꾼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최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죠. 우리는 하드코딩에 피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어떤 이 아규파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 모듈들을 우리는 다 독립적으로 짰잖아요. 트레이너, 모델, 데이터 로더. 그래서 어떤 나중에 이걸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할 때 최소한의 수정만을 통해서 이 코드를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서 강점을 지닐 수 있도록 코드를 설계하고 구현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일합니다.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지 않아요. 그쵸? 주피터 노트북은 보통 이제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 많을 때 계속해서 탐험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야 될 때 바로바로 결과를 보면서 결과를 인터랙티브하게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될 때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쓰고 어떤 그냥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들은 이런 CLI 환경에서 이런 솔루션 형태, 프로젝트 형태로 크게 구축을 해가지고 요거를 매시브하게 돌린다는 거예요. 헤비하게.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다음 클래스인 딥러닝 초급반에 가면은 지금 짠 거보다도 더 훨씬 더 멋있게 더 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지금도 굉장히 나이브하게 짠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나만의 그냥 솔루션인 거지 누구나 동의하는 방법으로 짠 건 아니죠. 그래서 물론
딥러닝 초급반에 짠 것도 누구나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코드 형태로 그렇게 짜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그리고 딥러닝 초급반에서 이제 모델이 지금은 플립 커넥트 레이어만 있는데 RNN이나 CNN을 가지고도 MNIST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학습이 끝난 파일, 웨이트 파일을 피클로 떨궜을 때 그걸 이제 우리는 predict.py 또는 우리는 이제 보여주는 게 좀 필요했으니까 주피터 노트북으로 제가 그땐 짰죠.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에 짜가지고 함수들을 그래서 모델을 불러와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거기에 있는 함수들을 그냥 RESTful API 서버 이런 데서 불러다가 요 predict.py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을 RESTful API 서버로 감싸가지고 서비스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요 딥러닝 클래스 입문반을 마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이제 딥러닝 초급반에 있는 내용을 배우실 준비가 되셨는데요. 보시면 그래서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CNN이나 RNN을 통해서도 하는 방법. 그러면 여기서 요 모델만 쇽 갈아 끼면 되는 거예요. CNN, RNN 할 때는 코드 안 바꿔야지. 코드가 바뀌면은 이제 안 돼요. 코드를 그때마다 바꾼다? 그러면은 너무 힘들죠. 최소한의 코드 수정만으로 RNN이 그러면 MNIST 더 잘하는지 확인하고 CNN이 더 잘하는지 확인하고 그것도 개선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실제 실무에서 내가 회사를 갔을 때 실무에서 하는 머신러닝 엔지니어와 진행하는 업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NLP에 대해서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셔도 되고 이제 추후에 이런 과정을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과정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까지 버트 같은 이런 것들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트랜스포머도 여기 들어있죠. 트랜스포머가 여기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마지막 장표이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래서 20시간이 넘는 이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제 딥러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갖춰지셨어요. 기초 체력이 갖춰지신 거예요.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통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왜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게 되고 있는 건데를 배울 차례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do였죠. 그냥 do. how to라기보단 그냥 do에 가까웠는데 이제 왜 가장 중요한 게 왜죠. 왜 되는데 이게 되는 건 알겠다고. 근데 왜 됐는데 왜 됐는지 알아야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 알아서 고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하신 일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꼭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요 why와 how를 배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갖춰주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어떤 제너럴한 그냥 딥러닝 자체를 배우셨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뭐 나는 영상 처리는 영상 처리 컴퓨터 비전 아니면 자연어 처리 NLP 이런 것들 각 분야에 특화된 어떤 기법들이나 지식들 예를 들면은 NLP 같은 경우는 전처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텍스트 전처리 이런 것들을 배워서 딥러닝과 함께 융합을 해서 적용을 할 차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래서 또 이후에도 많은 코스들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또 더 재미있는 코스로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